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나만 빼고 죄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식 자랑, 돈 자랑, 연봉 자랑 등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대가 돼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달은 건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가 하는 멘트 같나요? 근데 정말 건강이 안 따라주면 외제차는커녕 119 타고 맨날 병원 실려가는 게 일이겠죠. 여행도 못 가고 병상에 누워 병원 천장만 바라봐야 할 거고요. 무슨 40대가 그리 건강 타령을 하는지 의문이 드시죠? 전 젊은 나이지만 자궁도 이미 결혼 전에 적출했고 신장도 한쪽 떼어 시모에게 바쳤어요. 아직 40대인 제 몸이 참으로 만신창이죠. 물론 신장 이식은 당시엔 시모를 좋아했기에 자의적으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떠한 계기로 시모와 사이가 틀어졌고 10년간 안 보다가 정년에 우연히 재회했어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애정하는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제 인생살이를 좀 털어놓으렵니다.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았거든요. 롤러코스터 같았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는 정말 돈 개념 없이 살았어요.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알 필요도 없었어요. 사업가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던 아빠는 외동딸인 제가 사달라는 건 거의 다 사주셨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바비 인형이 있단 사실 아시나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 90년대 당시 300만 원짜리 바비 인형을 미국에서 공수해 주시기도 했죠. 지방의 작은 백화점을 소유하셨고 건설업도 운영하셨기에 아빠 쪽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였죠. 그랬기에 가능했던 사치였을 거예요 아마. 아빠 또한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돈 개념이 없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가족은 우동이 먹고 싶으면 비행기 1등석 티켓 끊어서 일본 갔다 오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으면 베트남에 직접 날아가서 먹고 왔죠. 몇백 평인지 몇 천 평이었는지도 모를 대저택엔 제 전용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백 년 된 고가의 악기더군요. 어렸던 저는 그걸로 도레미만 치다 끝났지만요. 여튼 초등학생 시선으로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었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 제 운을 다 쓴 것 같기도 하네요. 대저택인 저희 집에는 저녁 되면 늘 파티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 법조인, 기자, 기업인, 관료들이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외동딸인 전 그분들한테 귀여움도 참 많이 받았죠. 참으로 행복했던 나날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자궁암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가족의 불행은 시작되었어요. 아빠와 엄마의 사이는 정말 좋았어요. 거의 고목나무에 탁 붙어있는 매미처럼 회사 밖에서는 늘 함께 다니셨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자궁암 말기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아빠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엄마 병간호에 발벗고 나섰어요. 물론 간병인이나 간호사 여러 명이 24시간 엄마를 돌봐주고 있었죠. 하지만 나중에 엄마가 거동까지 힘들어질 지경이 되자 아빠가 엄마의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냈어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회장님, 사모님 패드 제가 갈아드릴게요. 간병인들도 많고 저희 간호사들도 많은데
험한 일 하지 마시고 뒤에 계세요. 내 와이프 똥기저귀 가는 게 뭐가 험한 일이란 말이오. 우리 집사람이 하루라도 더 살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보, 눈 뜨고 기운 좀 내봐요. 얼른 기운 차려서 우리 가족여행도 다시 가야지. 엄마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아빠에겐 당연히 회사 일도 뒷전이었어요. 아빠 회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일했던 곽 비서님한테 거의 정권을 주고 회사 일을 일임하셨어요. 개인 인감이며 뭐며 다 주며 곽 비서님을 완전히 믿고 맡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엄마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집으로 회사의 임원진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회장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곽 비서가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을 다 훔쳐서 필리핀으로 도피했답니다. 그 작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회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뭐야? 난 마누라 병간호하느라 전혀 몰랐는데 곽 비서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끼고 챙기던 사람인데 필리핀으로 도주한 거 확실해? 아, 회장님. 지금 사모님 건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곽 비서가 들고 튄 돈만 수백억 대입니다. 맨날 병간호만 하시면 회사 직원들 밥줄은 어떻게 합니까? 한 회사의 회장이면 책임감을 좀 가지세요. 회장인 우리 아빠에게 평소에 찍소리도 못하던 직원분들이 피를 토하듯 하소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회사의 돈을 싹싹 긁어 횡령했다던 곽 비서는 저와 동갑인 딸이 있기에 절 각별히 예뻐하셨어요. 곽설화라는 그 딸과 함께 모두 가족여행을 같이 갈 정도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좋았고요. 그런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아빠의 회사는 처참히 망해버렸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엄마의 상태는 급격히 안 좋아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니 현실 감각도 없던 아빠는 결국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열하시더군요. 연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회사 회장 자리에 있을 때 문자방이 닳도록 찾아오던 사람들이 다 망하고 나니 네 엄마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사람이란 정말 무서운 존재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무서운 세상이로구나. 여보, 보고 싶소. 뭐가 그리 급해서 이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나랑 연숙이 둘이 어떻게 살란 말이오. 아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우는 거 보면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얼른 눈물 닦고 저기서 국밥 드시고 좀 주무세요. 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제가 참 성숙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태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긴 했지만 금수저 출신의 맘여린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으로 인생 바닥으로 떨어진 아빠를 끝끝내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순간에 알거지가 된 경제적인 부분은 어린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죠. 한 회사의 오너로 양복 입고 폼 재고 있다가 생계를 위해 몸쓰는 굳은 일을 해가던 아빠의 낯빛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빠, 내가 뭐 비싼 거 사달라고 안 할 테니 일 좀 조금 줄이시고 많이 주무시고 쉬세요. 네? 아냐, 우리 딸 다시금 좋은 거 먹이고 입히려면 아빠가 쉴 시간이 어딨니? 운동하는 셈 치고 하루 종일 막노동하니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때 아빠의 허탈한 웃음이 살아생전 보던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사이에 엄마, 아빠, 집, 돈,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완전히 멘붕이었죠. 어쩔 수 없이 친척집에 얹혀 살아야 했고요.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아빠가 잘 나갈 때 집이며 차며 다 지원해줬던 막내 고모였죠. 그런데 다 돌아가시고 절 맡아야 하니 고모는 썩은 표정이더군요. 어느 날인가 고모와 고모부가 하는 대화가 제 마음을 찢어지게 했어요. 제가 엿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더군요. 여보, 저기 집에 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키워줄 거야? 이제 중학생 됐으니 내보내. 혼자 살아도 되지 뭐. 아, 미안해 자기야. 그래도 내 피 섞인 조카인데 중3 때까지만 밥 먹여주려고. 나도 귀찮아. 우리 애들한테 저런 거지 같은 사촌 붙여놓는 것도 깨름칙하고 말이야. 도저히 참기 힘들더군요. 고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거지 같은 애라고요? 이 집이며 고모차, 그거 우리 아빠가 다 사준 거잖아요. 이제 우리 아빠 죽었으니 땡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다 현금화해서 내놔요. 당장 나가줄 테니. 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현금화? 웃기는 소리 하네. 나도 너 걷어주기 귀찮아. 이 집이 정시려면 맨손으로 당장 나가.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학교도 손수 자퇴해버렸고요. 그렇게 중2 나이에 자퇴를 했네요. 하지만 비행 청소년으로 살고 싶진 않았어요. 하늘에서 날 보고 계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죠. 일단은 당장 갈 곳도 먹을 곳도 없었기에 백반집에서 알바를 하고자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일하면 점심과 저녁까지 준다고 써 있었거든요. 너무 어려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15살 꼬마가 왜 학교 안 다니고 식당에서 일한다고 찾아온 거야? 너 가출했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고모네 집에 얹혀 살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사장님, 저 돈 안 벌면 굶어 죽어요. 제발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게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아휴, 딱해라. 그래, 알았다. 너 갈 곳도 없다고 그랬지? 그럼 누추하지만 식당 구석에 창고방 있으니 그곳에서 전기장판 깔고 당분간 살아. 괜찮니? 감사합니다, 사장님.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거라. 아줌마도 내 나이 10살에 조실부모하고 이 식당 보증금 마련하기까지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았다. 사기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두 아들을 낳은 애들 아빠도 사기꾼이었더구나. 이미 다른 가정에 있는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애를 둘씩이나 낳고 다시 본가정으로 돌아갔지 뭐냐. 여태껏 여자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이제야 겨우 자리 좀 잡았구나. 그래도 아들들이 둘 다 착하게 커서 그나마 다행이지. 첫째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영재소리 듣다가 의대 다니고 있지. 아들 둘이 내 인생 전부나 다름없지 뭐냐. 어쨌든 나랑 비슷한 처지에 널 보니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라서 그러니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다시금 공부도 하고 그래라. 알았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정말 인자하게 잘 챙겨주셨어요.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오셨기에 돈에 대한 집착은 정말 강하더군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1년 365일 명절날도 쉬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도 그 식당에서 일하고 창고방에서 지내며 많은 걸 배웠더랬죠. 그렇게 어느덧 5년이 지나 20살 성인이 되었는데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연수가 너 일어나봐. 얘가 왜 이렇게 하혈을 많이 하고. 얘야, 정신이 좀 들어? 곧 119 올 거야. 웬 피를 양동이째 쏟아놨네.
내가 너 일 너무 많이 시켜서 과로해서 그렇니? 죽으면 안 된다. 어? 식당 창고방에서 사장님이 울부짖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파자마 바지에 하혈을 엄청나게 해놨더군요. 그 좁은 창고방이 피바다처럼 보일 정도였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던 병과 같은 자궁암이었어요. 제 나이 20살이었고 아직 결혼 전이었기에 웬만하면 자궁을 살리려고 했으나 상태가 심각해 적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암이 다 퍼져버릴 수 있다더군요. 자궁 적출 수술 전날 밤을 새서 엉엉 목 놓아 울었네요. 엄마가 그렇게나 보고 싶더군요. 옆에서 간병해 주시던 식당 사장님께서도 같이 펑펑 울어주셨어요. 제 인생이 불쌍하다면서요. 그렇게 수술 후 사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연수가, 너 이 몸을 해가지고 어디 창고방에서 계속 살 수 있겠니? 좁지만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지내자. 우리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하느라 바빠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첫째 아들은 같이 사는데 뭐 불편은 하겠다만 창고에서 지내는 것보다 낫겠지. 사장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렇게 좁지만 방이 무려 3개나 있는 집에서 지내니 호강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가끔 꿈에서 예전 어렸을 때 살던 그 대저택이 나오곤 해요. 지금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그때 당시엔 식당 1평 반짜리 창고방에서 지내다가 방 3개짜리 25평 아파트에서 살게 되니 대저택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넓게 느껴지더군요. 사장님 첫째 아들은 환경미화원이었는데 참 사람이 착했어요. 갑작스러운 불청객인 절 보고도 싫은 티도 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해주더군요. 연숙씨 맞죠? 엄마한테 얘기 많이 들었네요. 사정이 참 딱하게 됐어요. 이제 20살인데 그런 몹쓸 일을 겪다니.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참, 일하고 오면 제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직업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아, 환경미화분들 없으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나요?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죠. 훌륭한 일 하시는 거예요. 혹여 냄새 좀 나면 어때요? 괜찮아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가끔 길에서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 보고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런 일 하면 힘들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픈데 연숙 씨가 훌륭한 일이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여튼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해요. 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처녀총각이 한 집에 있다 보니 눈이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 성실하고 착한 성국 씨에게 점점 스며들었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그 사람도 제게 매일 편지를 써주고 가끔 꽃도 사다주고 맛있는 것도 사다주는 등 마음을 표현하더군요. 물론 사장님 몰래 말이죠. 하지만 엄마인 사장님은 첫째 아들인 성국 씨의 마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야, 니네들 연애하니? 뭘 나 모르게 꽃을 주고받고 난리들이랴? 아유, 좋을 때다. 아, 엄마 눈치채셨어요? 에라 모르겠다. 들킨 김에 엄마한테 그냥 허락받고 화끈하게 진행시킬래요. 나 연숙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뭐? 결혼까지?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냐? 연수가 네 마음도 그래? 어서 대답 좀 해봐라. 성국 씨와의 연인으로 지내며 아직 결혼까진 생각 안 해봤지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크게 걸리는 게 있었죠. 바로 제가 자궁암 때문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기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다는 사실이었어요. 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를 못 갖잖아요. 그전만 아니라면 저도 성국 씨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면목이 없어서 허락해달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야, 그게 어디 뭐 네가 걸리고 싶던 병이더냐? 애 없으면 나중에 입양이라도 해서 정성껏 키우면 되는 거지 뭐. 사랑이란 게 반대한다고 들어먹힐 게 아니더라. 나도 애들 아빠가 광부였기에 결혼한다니까 우리 집에서 반대를 하도 심하게 해서 야반도주했지 뭐냐. 남편이 둘째 100일 때 폐병 걸려 그렇게 빨리 죽을 걸 알았다면 야반도주니 뭐니 안 하겠다만 인생사 알 수 없는 거더라. 그러니 니네끼리 서로 좋아한다면 결혼해라. 우리 큰아들도 홍기가 꽉 차서 할 때가 됐지 뭐. 모자란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며느리로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모조리 다 아는 분이라 편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던 시동생도 만나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은 생략했네요. 허례허식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이죠 뭐. 아주 부잣집에서 살다가 집안이 폭삭 망하고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죠. 결혼 생활 역시 충실했어요. 아기도 없으니 집안일과 식당일에 더욱 열심히 했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시모의 성향도 잘 알았기에 365일 쉬지 않고 일했어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죠. 원래도 신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시모는 자기 몸 안 챙기고 과로하다 보니 투석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투석도 10년 정도가 한계라고 하더군요. 큰아들인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보, 어머님 병원에서 신장 이식만이 답이라고 하더래요. 도련님이랑 나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 다 신장 검사 받아봅시다. 혹시 알아요? 이식 적합한 신장이 있을지? 남편은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신장 검사를 권해봤죠. 의사인 시동생의 반응은 차갑더군요. 형, 지금 내 신장을 떼달라는 거야? 혹시라도 내 신장이 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떡해? 나 의사생활 초치라고 아주 작정했구만. 내가 왜 검사해야 하는데? 난 못해. 형이랑 형수가 신장 검사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나 바빠. 야, 이 새끼야. 너만 바쁘냐? 의사가 뭐 대수라고 잘난 척 오지네. 엄마가 너 어려서부터 학원비며 의대 등록금 대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다 알면서도 이 지랄이야? 누가 신장 당장 떼달래?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는 거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시동생은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저와 남편만 병원에 가서 시모 신장과의 적합도를 검사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생판 남인 제 신장이 시모에게 이식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근데 전 오히려 기뻤어요. 15살에 집도 가족도 없는 절 걷어주고 임신도 못하는 절 며느리로 받아준 시모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결심을 남편과 시모에게 표현했죠. 여보, 어머님, 제 신장이 이식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이식 수술해서 어머님이 투석 안 받고 편히 살 수 있다면 100번 1000번 해드릴게요. 아, 연수가 내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어린 나이에 자궁암까지 걸려 자궁도 떼낸 너한테 이젠 신장까지 떼달라고 하게 생겼구나. 이 늙고 병든 시애미가 면목이 없다. 너에게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렇게 바로 이식 수술에 들어갔고 다행히 시모나 저나 잘 회복해서 하나뿐인 신장으로 건강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시모는 며느리인 저를 더 친딸처럼 잘 대해주더군요. 저도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우리 한 지붕 세 식구는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의사인 시동생이 웬 부잣집 딸내미와 결혼한다고 하자 저에 대한 시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참 돈이 뭔지. 그때부터 우리 가족에게 균열이 오고 말았죠. 엄마, 의사 둘째 아들 행차했습니다. 미모의 부잣집 딸내미 데리고 왔어요. 저희 결혼하려고요. 의사인 둘째 아들을 무척이나 아끼던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더군요. 아유, 우리 귀한 의사 아들 왔냐? 그래, 이 아가씨로구나. 강남 사는 부잣집 딸이라고?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크게 리조트 사업을 하신다지? 어서 와요. 총구석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시동생과 시모가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소개한다며 데려온 아가씨는 겨울이었는데 웬 발목까지 내려오는 모피코트를 입고 휘황찬란하게 골드 액세서리며 다이아까지 끼고 럭셔리하게 왔더군요. 그런데 그 아가씨 얼굴을 보아하니 뭔가 낯이 익었어요. 분명 봤던 사람인데 누구더라? 그 아가씨가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제서야 아차 싶었어요. 내가 알던 그 여자가 확실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형님. 곽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선물을 이것저것 사와봤는데 마음에 드시려나 모르겠네요. 예비 동서라고 찾아온 그 아가씨는 우리 아빠가 말기 암인 엄마를 간호하느라 바쁠 때 아빠 회사의 모든 자금줄을 끊고 보유하던 현금을 죄다 털어 필리핀으로 도망간 곽비서, 그 새끼의 딸이었어요. 곽설화, 확실했죠. 아빠는 곽비서 그놈을 회사 임원이 아닌 친형제처럼 생각해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고 했으니 그 딸내미도 당연히 내 얼굴을 기억하리라 믿었어요. 지금까지 어렵게 살아온 내 가슴에 한 분노를 모두 담아 그 딸내미 년에게 냅다 질렀죠. 너 곽설아, 너 나 알지? 나 이현숙이야. 이철수 회장님 딸. 우리 가족여행도 같이 갔었잖아? 니네 아빠가 우리 집안 회사 돈 다 갖고 필리핀으로 튀는 바람에 우리 엄마도 죽고 우리 아빠도 죽었어. 악마 같은 니네 아빠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사기치고 횡령한 돈으로 필리핀에서 리조트 사업을 해? 이 개새끼들, 악마 새끼들 같으니라고. 곽설아 그 여자도 독하더군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 말을 받아쳤어요. 십수년 전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는 건데? 웬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널 내 형님으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어쩐지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 하더라니. 야, 어디서 소리 지르고 난리야. 나 지금 임신한 몸이야. 남친한테 듣자 하니 넌 자궁 내서 임신도 못한다며? 참네, 자궁도 없는 게 어디 여자냐? 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으니 닥치고 있어. 뭐? 인연이 말이면 단 줄 알아? 그게 왜 끝난 일이야? 니네 아빠가 훔쳐간 우리 집안 돈 다 내놔. 내가 지난 세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거지같이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니네 집안은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았나 보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니네 집안 멸망하는 꼴 꼭 보고 죽을 거라고. 저와 곽설아 그년이 싸우는 꼴을 보며 대강 상황을 다 파악한 시모와 남편, 시동생은 저희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줄곧 곽설아 편만 들더군요. 너무 섭섭했죠. 야, 큰 며느리야. 지금 둘째 며느리가 이미 임신한 몸이라잖니?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넌 자궁도 없어서 임신도 못하는 애가 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지랄지랄거리는 거냐? 이미 십수년 전에 다 끝난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서 가족 간에 흠질 낼 거 뭐 있냐? 우리 의사 아들내미가 결혼하고 살 강남집이며 차며 둘째 며느리가 해온단다. 심지어 우리 아들 의사 개업까지 사돈내서 다 해준다더라. 이렇게 은혜로운 사돈댁이 어딨냐? 큰 며느리 너
행여 옛날 일 끄집어내서 사돈 어른이나 둘째 며느리한테 행패 부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어머님, 자녀는 저희 집안 사업을 망하게 한 원수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런 여자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입고 있는 모피코트며 다이아, 다 우리 아빠 회사에서 훔친 돈으로 산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 집안 회사가 전현 아버지 때문에 망해서 우리 아빤 막노동판에서 돌아가셔야 했다고요. 그런 사기꾼 도둑놈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정말 받아들이실 거예요? 막말하지 말라니까. 천연이 계속 처지랄이네. 그럼 우리 귀한 의사들의 아기까지 임신한 둘째 며느리를 내치랴? 넌 애도 못 가는 몸이니 내가 손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둘째네 뿐인데. 게다가 몇십 원어치를 혼수로 다 해온다는데 내가 이 기회를 차버리랴? 절대 그럴 순 없지. 정 그렇게 싫다면 이 집에서 니네 부부가 나가라. 내가 아무렴 의사 아들이 더 좋지 청소부 아들이 더 좋겠냐? 큰아들 내외 없는 셈 칠 테니 썩 꺼져버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모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평소에도 환경미화원인 제 남편보다 의사인 둘째 아들을 훨씬 예뻐하는 건 익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친정의 원수의 딸을 둘째 며느리로 인정하고 오히려 절 내쫓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신장 투석하던 시모를 위해 며느리인 내가 신장 한쪽까지 떼어드리고 친정 어머니처럼 잘 모셔왔는데 이럴 수가. 너무 배신감이 컸어요. 무엇보다 곽비서, 그 새끼의 딸년을 동서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내게서 모든 행복을 앗아간 그 집안의 딸과 가족으로 묶여야 한다니 소름이 끼쳤어요. 차라리 시모 말대로 그 집에서 내가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충격과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면서 짐을 싸고는 일단 근처 여관으로 향했어요. 주인한테 장기 투숙하겠다고 말하고는 대강의 짐만 푼 채로 살았죠. 이럴 땐 아이가 없어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있었다면 시댁과 연 끊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머무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15살 이후로 시모의 식당 일만 줄곧 해왔던 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또 식당 파트타임 일을 잡아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야, 네 마누라랑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게 니네 부부한테 하는 내 마지막 연락이 될 거다. 난 오늘부로 청담동 사모님이 될 참이니까 우리 금쪽 같은 둘째 며느리가 아기 낳는다고 아기 좀 봐달라며 청담동 집에서 함께 살자고 한다. 신혼집에 방이 5개나 된다면서 말이야. 니 얼마나 은혜로운 며느리냐. 용돈도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 아주 내가 말년에 복이 터졌지 뭐냐. 요즘 같은 세상엔 돈이 전부인 것 같다. 엄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엄마를 위해 신장까지 떼준 며느리랑 단번에 연을 끊는 게 말이나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피도 안 섞인 며느리가 자기 장기를 떼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엄마, 정말 너무하세요. 나야 의사인 동생보다 못난 놈이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연숙이한테는 진짜 너무하시는 거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시모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군요. 야, 그깟 신장 하나 떼준 게 대수냐? 난 돈 많은 며느리가 훨씬 좋다. 걔랑 다시 가족되면 우리 귀한 둘째네한테 복수라도 한다고 난리칠까봐 무서워서 다시 못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귀한 의사들이 쓰레기 치우는 형네랑 영 끊으라더라. 상류층 사모님 되려면 하층민들이랑 교류하면 안 된대나 어쩐대나. 나도 이제 강남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히 살고 싶으니 둘째 말 들어야지 뭐. 너희들은 둘이 알아서 잘 살도록 해. 파줄 손자도 못 낳는 것들 볼 필요 있냐? 끊어라.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군요. 마치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이 곁에 없었다면
정말 더 좌절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제 감정을 잘 이해해줬고 일주일 뒤 시모와 함께 살던 그 집을 가보니 이미 시모는 쌩하니 서울 강남으로 가고 없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어요. 영끄는 시모의 흔적을 다 지우고 우리 부부끼리 완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거든요. 쉬는 날이면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러 다녔어요. 고아원, 양로원, 수해가 난 지역 등 돌봐야 할 아이가 없었으니 홀랑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고아원의 한 아이가 저에게서 떨어지질 않더군요. 그 아이는 소리라는 여자아이였는데 나이는 고작 4살이었어요. 저에게 자꾸 엄마라고 부르더군요.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신 후 어쩔 수 없이 고아원으로 들어온 아이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우리 엄마도 자궁암으로 잃고 나도 같은 병으로 자궁을 떼어냈는데 이 아이도 엄마를 자궁암으로 잃었구나. 불쌍한 것. 집에 와서도 그 아이의 영롱한 눈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날부터 그 아이 생각에 잠도 오지 않더군요.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해봤어요. 소리를 우리 딸로 들이면 어떨까? 호적에도 정식으로 올리고 말이야. 도저히 그 아이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아. 자꾸 눈에 밟혀. 입양을 하자는 거야? 그래, 나도 대찬성이야. 사실 내 아이를 키워보고 싶었어. 그렇게 결정해줘서 고마워, 연수가. 남편의 고백에 내가 본인 아이를 낳아줄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이 사무치도록 미안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소리라는 여자아이를 저희 딸로 입양할 수 있었죠. 잘 적응할까? 라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는 서슴없이 우리 부부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금세 행복한 새 식구가 되었죠. 저는 아이를 키우며 자연스레 전업주부가 되었고 양육이 때론 힘이 붙이기도 했지만 보람차고 뿌듯하고 사랑스럽고 무엇보다 아이가 예뻐서 미치겠더라고요. 낳은 적은 어떨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키운 적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네요. 사랑과 온 정성을 다해 딸을 케어했고 우리 소리는 전교 1등을 하는 등 공부까지 잘하는 예쁜 딸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자식 키우니 세월이 정말 금방 가더군요. 어느새 한 10년쯤 지났을까? 그날도 소리가 중학교 대표로 나간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 맞았다고 하여 가족끼리 축하 파티 겸 고깃집에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갑자기 역한 냄새와 함께 웬 거지가 어둠 속에서 멀뚱하니 서 있더군요. 얼핏 보니 눈빛이 흐리멍텅한 치매 걸린 할머니 같았어요. 입고 있는 몸빼바지에는 똥오줌을 잔뜩 싸놨는지 축 늘어진 채 있더군요. 역한 냄새에 코를 잡고는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치매라도 걸리셨나요? 경찰 불러드릴 테니 집에 가셔요.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며 그 할머니를 전봇대 불빛 근처로 대충 데리고 갔는데 이럴 수가. 그 똥싼 바지에 치매 걸린 할매는 바로 10년 전 인연을 끊은 시모였던 거예요. 어머님 맞죠? 아니 이 꼴로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어머님 아들 삼국씨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제 번호도 그대로인데요. 치매에 걸려 제대로 발음도 안 나오고 몇 끼를 굶었는지 해골 같던 시모는 멍한 눈빛으로 이 말만 되풀이했어요. 나가래요. 집 나가래요. 시모가 돈 많다며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네 부부가 쫓아낸 게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희 식구는 일단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바지도 빨아야 했고
빼빼 마른 시모에게 뭐라도 먹여야 했거든요. 곧 도착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일단 둘째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죠. 시모를 얼른 집으로 모시고 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키고는 일단 이것저것 음식을 대접했어요. 손 쓰는 법도 까먹었는지 중증 치매에 걸린 듯한 시모에게 밥을 떠먹여 줘야 했죠. 처음엔 죽부터 시작하여 나중엔 고기까지 잘 드시더군요. 그토록 쌩쌩했던 시모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몸무게를 재보니 36kg이 나가더군요. 아프리카 기아가 따로 없었죠. 남편도 너무 맘 아파했어요. 엄마,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던 성훈이가 엄마를 어떻게 모셨길래 이 지경이 됐어요. 윤성훈 이 자식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하고 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한 거야? 몇 시간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시동생네는 치매에 걸린 시모를 버린 채 미국으로 도망갔더군요.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내려면 또 한참 걸릴 것 같다면서요. 근데 참 신기하죠? 본인이 거의 반평생 살았던 집을 기억하는 건지 시모가 심한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우리 집을 찾아왔다는 게요. 우리 딸 소리는 비록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란 존재를 처음 받기에 신기해하면서도 무서워했어요. 이빨도 다 빠지고 거의 해골같이 살가죽만 있던 시모는 제가 봐도 마귀의 할멈 같긴 했거든요. 그래도 착한 우리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시모에게 말도 걸어드리고 밥도 떠먹여드렸죠. 뭐 예쁜 시모라고 똥기저귀까지 갈아주고 싶겠냐만 자식한테 버림받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시모가 불쌍하더군요. 그래서 요양원 안 보내고 집에서 돌봤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이죠. 하지만 시모를 데리고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해보니 이미 혈액암 말기더군요. 어쩐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먹이고 해도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로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죠. 우리 딸은 이미 중학생이니 엄마 손이 덜 필요한 나이기에 전 시모 곁에서 살다시피 했고 시모는 결국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시모가 갑자기 절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듯이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그게 제가 들은 시모의 마지막 육성이었죠. 어린아이가 잠에 들듯이 제 품에서 돌아가신 시모를 붙잡고는 펑펑 울었어요. 한때는 시모를 친정엄마처럼 여기고 살았기에 진짜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더군요. 엄마, 엄마를 외치며 한참을 울었네요. 엄마, 이렇게 내 품에서 허무하게 죽을 거면 뭐하러 연 끊고 10년이나 얼굴 못 보고 시동생네 가서 살았어요. 엄마, 너무 야속하네요, 엄마. 장례식을 소박하게나마 치르고 나니 시동생네에 대한 복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더군요. 경찰을 통해 미국 내 연락처를 알아냈고 수소문하여 접촉을 시도했어요. 한창 코로나 시국이어서 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쪽 소식을 듣자 하니 너무 놀라서 사필 규정이랑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필리핀에서 사업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곽비서 그 아저씨는 미국 시동생네에서 치료받겠다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가족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잔뜩 옮긴 채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인 곽비서가 묻혀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급기야 시동생네 아이가 죽어버렸고 그 충격으로 시동생네는 이혼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던 시동생은 자식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고 진료하다 의료사고를 크게 내서 몇백억의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값 지불하느라 파상할 지경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 불과 2,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한 가족이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게 진작에 좀 착하게들 살 것이지. 시조카가 그렇게 된 건 마음 아프지만 못된 짓 저지른 어른들을 가엾다는 생각은 안 들더군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저희 식구들도 다시금 심적 안정을 되찾았네요. 한창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딸 덕분에 집안은 늘 긴장 모드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이랍니다. 아무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죠. 하지만 일체유심조라고 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고 늘 남과 비교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단 아주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며 좋을 것 같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삶엔 그보다 더 큰 가치들이 존재하니까요.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함께 커피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좋은 일이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부부에게는 가슴에 사무치는 상처가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은 똘똘 뭉치게 되었어요. 세상에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한때는 정말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했어요. 언제고 반드시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부는 우리 눈에서 피눈물을 뽑은 인간들한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딱히 부족할 거 없이 자랐어요. 대단히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중산층 가정이었기에 그럴 수 있었죠.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옷가게를 하셨었는데 규모가 꽤 커서 아빠 월급의 2배 정도는 거뜬히 벌고 계셨죠. 그때만 해도 수입 의료가 들어오지 않던 때라서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라벨 작업을 해서 팔곤 했었는데 그러다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하게 되었어요. 수입 의료 브랜드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 브랜드를 앞다퉈 론칭하면서 시장 옷을 파는 저희 엄마 가게는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거든요. 지나고 보니 그때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당시엔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엄마는 오히려 가게 리모델링과 확장을 하며 변화를 꾀하셨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죠?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IMF까지 겹치면서 저희 집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매출은 전보다 못한데 은행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원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었어요. 결국 엄마가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입하며 사용했던 가게 수표가 부도 수표가 되면서 주변 상인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그걸 또다시 사채로 틀어막는 악순환이 이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빠마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집도 가게도 심지어 아빠 퇴직금까지 모조리 날아가 버린 거죠. 거기에 사채비까지 남게 되었고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10수년을 일궈놓은 가게가 무너진 것 말이죠. 당장 살 집도 없었던 차에 아빠 지인분이 컨테이너를 빌려주셔서 우리 세 식구는 그곳에서 살 수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30분가량 걸어 나가야 하는 외진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였지만 당장 갈 곳 없던 우리 가족에게는 감지덕지한 곳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대학생이던 저 역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세 사람이 쉼없이 벌어댔지만 무시무시한 사채이자를 갚는 데 급급했어요. 그렇게 3년을 죽어라 벌어서 갚은 끝에 드디어 사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제야 저는 복학을 할 수 있었고 이듬해 정들었던 컨테이너를 떠나 시내에 있는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만 하면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저는 IMF 여파로 더욱 거세진 취업 전쟁 속에서 쉽게 살아나가지 못했어요. 취업은 안 된 채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날이 이어졌어요. 재학 중에 가정 형편 때문에 휴학도 길게 한 탓에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였는지 스펙이 부족해 그런 건지 결국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전공과 상관없는 요식업계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정직원이 되었거든요.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처음엔 좀 창피했어요. 대학 동기들은 어쨌든 전공 살려서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레스토랑에 취직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갔어요. 나가봐야 속만 쓰릴 게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정직원으로 추천해준 매니저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보다 4살 위인 매니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저처럼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1년 뒤 정직원이 되었고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죠. 학벌은 없었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니저라고 하지만 허드렛 일도 마다 않고 말단 직원들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옷차림이 늘 깔끔하고 행동이 단정해서 은근히 눈길이 가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내심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는 매니저님이 저녁 때 시간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휴무일 전날이라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쉬웠는데 잘됐다 싶었어요. 게다가 평소 매니저님한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단둘이 종로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정작 먼저 손을 내밀었던 매니저님이 별 말도 않고 뚱한 환한 표정으로 술만 마시지 뭐예요. 이건 또 뭔가 했죠. 늘 당당하고 듬직하던 사람이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는 그 매니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 모습에 괜히 심통이 난 저는 제 앞에 술잔을 비운 뒤 이렇게 말했어요. 별로 하실 말씀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날게요. 잘 마셨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 매니저님이 제 손목을 붙잡았어요. 저기 괜찮으면 좀 더 있다가요.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술을 마시면 나을까 했는데 정신만 더 멀쩡해지는 것 같고. 알고 보니 너무 떨려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손에 든 술잔을 한 번에 원샷한 매니저님은 입술을 달착거리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서툴 거예요. 국민학교 이후로 남중 남고만 나온 데다 형제도 위아래로 남자 형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초조한 눈으로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진심을 다해 말하는 매니저님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뒷말이 이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경화씨, 나랑 결혼할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먼저 한번 만나고 괜찮으면 결혼도 하고 정 아니면요?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끝내요? 아니, 그건 좀 가위바위보도 3세판인데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2번, 3번 만나보고. 자기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지 멍한 표정으로 버벅거리는데 화나기보다는 웃음이 났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이 자리를 마련했나 생각하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애초에 거절할 생각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니저님이랑 만나게 됐고 3번의 데이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몰래 사내 연애를 하는데 은근 스릴도 있고 짜릿하더라고요. 전에는 휴일 다음날 출근하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출근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3년간 우리는 비밀 사내 연애를 이어갔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3남 중 둘째인데 맏형은 4년 전에 결혼을 했고 막내 동생은 아직 미혼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문대 CC로 아주버님은 대기업에 다니고 형님은 은행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3년 만에 집도 사고 생활도 많이 안정된 편이었죠. 시동생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대 여자는 시동생이 다니는 회사 대표 딸이었죠. 그렇다 보니 남편 형제들에 비해 저희 부부만 직업도 월급도 많이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 질투할 상황은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엔 그게 우리 부부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무튼 처음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찾아간 날 시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 대학 공부까지 시켰으면 할 일은 다 했다고 봐요. 우리 큰애도 지가 벌어서 결혼하고 집 사고 다 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우리 쪽에서 뭘 해주길 바란다면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큰 성인인데 결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딱히 부모님께 뭔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바로 말씀을 하시니 조금 놀라긴 했어요. 저희 집 사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작게 시작하기로 했기에 계획대로 결혼 준비를 했어요. 가진 돈으로는 월세로 가는 게 맞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로 가는 게 이익이라서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본사 재정이 흔들리면서 계열사인 저희 레스토랑을 정리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정리해고가 시작됐어요. 가장 불리한 건 저희 부부였어요. 둘 중 한 사람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급여가 높은 남편을 대신해 제가 퇴사를 하게 됐어요. 바로 재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전 직장보다 급여가 낮아서 생활은 전보다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런 와중에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자 아주버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막내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집사람은 너희랑 각각 500씩 해서 1,000만 원 만들어주자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 이거 어쩌지? 형, 실은 우리 집 사정이 요즘 좀 안 좋거든. 야마, 아무리 안 좋아도 둘이 버는 게 굶고 사는 건 아니잖아. 더 결혼할 때 난 뭐 넉넉해서 500이나 해줬냐? 형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준 거지. 그럼 우린 우리대로 할 테니까 너희는 형편대로 알아서 해라. 사실 아주버님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아주버님이 신혼여행비 하라며 500만 원을 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제 남편이 아주버님 결혼하실 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액수를 맞춰서 주신 거니까요. 도련님의 경우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액수를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한다고 해서 200만 원을 시동생한테 보냈는데 액수가 적어서 그랬는지 시동생이 돈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결혼식 때문에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주버님께는 100만 원이 넘는 양주를 드리고 저희한테는 하와이에서 유명한 마카다미아 초콜릿 한 상자를 주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작은 형은 양주 안 마시잖아. 그래서 작은 형수 드시라고 초콜릿으로 샀어. 작은 형수, 초콜릿 좋아하죠? 네,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없는 살림에 제 한 달 월급에 달하는 200만 원이나 축의금으로 줬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을 하다니 정말 얄미웠어요.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는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100만 원대 양주랑 만몇천 원짜리 초콜릿은 아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아주버님이 500이나 시동생 축의금으로 내준 이유였어요. 우리한테는 받은 만큼만 돌려주던 아주버님이 자기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낸 막내한테 500만 원이나 축의금을 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 친정 때문이었죠. 은행원인 손윗동서는 막내 동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네 은행으로 동선의 친정회사 급여 지정은행을 바꾸게 하려고 물밑 작업을 했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시동생을 통해 부부 동반으로 식사 자리를 많이 만들고 동서한테 수시로 선물도 많이 했더라고요.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부부만 쏙 빼고 말이죠. 그걸 알고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서운한 감정을 토로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고 그러냐? 삼형제 중에 어떻게 우리만 쏙 빼고 두 집만 어울리냐고.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우리라고 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줄 알아? 아이고 그렇게 서운했어? 미안해. 내가 좀 능력이 있었으면 이럴 때 당신 속상하게 만들지 않았을 텐데. 자기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제 걱정을 해주는 남편을 보니 더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제 삼형제 중에 제 남편만 대학을 못 다닌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공부도 꽤 했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남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였거든요. 그때 아주버님이 한 해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었다면 제 남편이 대학에 갈 수도 있었지만 아주버님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취업할 때 힘들어진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거죠. 거기에 제 남편은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 남편이 취업을 해 두 해 뒤에 대학에 들어간 동생 학비를 대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얄밉게 나오니 더 미운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저희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퇴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거든요.
남편이 다니던 패밀리 레스토랑이 본사의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직장이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시련은 시작되었죠. 하필 그때 저는 임신 3개월 차라서 7개월 뒤에 태어날 아이 걱정과 더불어 매달 들어가야 할 은행 대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그 외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매달 드리던 용돈이 밀리자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매달 돈백이나 보내는 것도 아니고 꼴랑 30만 원 보내면서 그걸 밀리니? 너 설마 네 친정에만 돈 보낸 거 아니니? 어머님, 용돈 못 보내드린 건 정말 죄송한데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 저희가 부모님 용돈 챙겨드릴 여력까지 없어요. 그이 회사 나온 뒤로 아직 자리 못 잡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우리 그이 직장 그렇게 되고부터 저희가 드리는 용돈 안 받으세요. 오히려 김치며 쌀이며 매달 보내주신다고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내가 니네 집에 김치 쪼가리 안 갖다 줬다고 시위하는 거니? 쌀 좀 안 파다 줬다고 시애미한테 성질내는 거냐고. 세상에, 누가 시애미고 누가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그래,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는 네가 주는 돈 안 받을란다. 그깟 3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생색내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니? 어쩜 이렇게 다른 며느리들하고 다른 건지. 이런 거 보면 있는 집에서 자란 애들이 확실히 가정교육도 잘 된 것 같다.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매달 용돈 보내고 철마다 우시며 굳으며 사다 나르면서도 너처럼 건방은 안 떨어. 네가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네 남편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참, 누가 보면 남의 자식 얘기하는 줄 알겠어요. 제 남편도 엄연히 자기 아들인데 어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돈 앞에서 가장 빨리 얼굴을 바꾸는 건 바로 가족이란 사실을 똑똑히 알겠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댁 식구들의 차별은 끊이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출산했을 때 기저귀 한 장 안 사오던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는 이듬해 동서가 딸을 낳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서한테 가더라고요. 명절에 모일 때도 시어머니는 용돈 많이 주는 형님과 동서한테는 일을 안 시키면서 저는 돈 주고 부리는 사람 대하듯 바닥에 엉덩이 붙일 시간도 안 주고 일을 시켰어요. 나중엔 아주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돈이 없으면 몸이 고달픈 거다. 큰애랑 작은애는 열심히 벌어서 내 용돈이며 화장품까지 다 사다 주는데 너는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 약 물고 돈 벌어. 원래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거야. 나 되니까 며느리인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주 2번 고마웠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가난한 자식이라 잘 사는 자식들과 차별한다는 걸 어쩜 이리도 당당하게 밝히시는지 어떤 면으로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대를 안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거요. 언제부턴데 제가 시부모님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어요. 많아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마주하는 사이라서 그때만 양쪽 귀 딱 열어놓고 니들은 떨어져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사실 애 키우면서 살림하랴 일하랴 다른 데는 신경 쓸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남편은 요식업계에 종사했던 경력을 살려 원두 수입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남편 적성에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시간을 쪼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시험 준비를 하는 남편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몇 개월 뒤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당장 써먹지는 못해도 혹시 또 아나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건데. 그런데 마침 그 무렵 테이크아웃 카페 전문점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은 평수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가게세도 적게 들고 홀에서 손님을 받는 게 아니라서 인건비도 안 든다는 게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리만 잘 잡으면 출근 시간대와 점심시간대 꽤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당시 저는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카페라면 중간중간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원두는 우리 회사에서 납품받을 수 있으니까 가게터만 잘 잡으면 되겠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남편은 원두와 생두를 납품하는 가게 사장님들을 통해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3개월 정도 시장 조사를 한 뒤에 주말마다 저와 함께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그렇게 발품을 팔아가며 준비한 지 반년 만에 우리는 작은 커피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죠. 처음엔 커피만 팔았었는데 같이 먹을 빵이나 와플을 찾는 손님이 많아서 이후엔 와플 기계를 들여 같이 판매를 했어요. 커피 원두는 남편의 회사에서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매장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원두 구매를 할 수 있었죠. 그렇다 보니 커피 판매 가격을 확 낮추고 박리담의 전략을 펼칠 수 있었어요. 처음 몇 달은 출근 시간대 오픈을 해서 퇴근 시간대에 맞춰 문을 닫았는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퇴근해서 몇 시간만이라도 가게 좀 볼까? 어차피 일찍 닫으나 늦게 닫으나 가게세는 똑같이 나가는데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면 커피도 더 팔릴 거 아냐. 퇴근하고 와서 가게까지 보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그 시간대에 커피를 몇 잔이나 판다고 힘들게 그래. 그냥 집에 와서 쉬어. 낮 시간에 버는 것만으로도 내 인건비는 빠지니까. 그럼 시범 삼아 한 달만 밤 12시까지 열어볼까? 해보고 돈이 안 되면 안 하면 되니까. 결국 남편 고집에 저는 손을 들었고 남편 말대로 한 달간만 야간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밤에는 커피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남편을 말렸는데 이게 웬걸? 밤에 남편이 파는 커피가 제가 낮 장사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있죠. 특히 야간 장사를 하는 주변 상인들 중에는 단골 손님까지 생겼을 정도였어요. 수입이 거의 2배가 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특히 봄이나 여름에는 야간 손님 수가 낮 손님에 비해 훨씬 많아서 저까지 나서서 일손을 도와야 되는 날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일에 빠져 살았고 그러다 보니 막연하게 꿈만 꿔왔던 내 집 장만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 근처에 있는 35평 아파트를요. 신축은 아니었지만 이사를 들어갈 때 리모델링을 싹 해서 새집 같은 기분으로 살 수 있었죠. 생각 같아서는 그동안 집도 없이 월세에 전세를 전전한다고 손가락질했던 시댁 식구들한테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발길도 끊고 산 처지라서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커피 전문점을 차린 이후 가게 문을 닫는 날이 거의 없어서 남편도 저도 시댁에는 자연스레 발걸음을 끊게 되었거든요. 시댁에서도 저희가 안 온다고 찾는 사람도 없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손님이 많아서 남편을 도와 밤 장사를 같이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시동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성준이 말이야. 아까 낮에 회사로 전화했더라고. 도련님이 웬일로? 왜? 장인어른이 회사라도 물려준다고 그랬대? 도련님은 자랑할 게 있을 때만 자기한테 전화하잖아.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혼한다나 봐.
그 녀석이 바람을 폈던 모양이야. 재수씨가 그러 알고는 집에서 나가라 그랬대. 회사에서도 나오게 된 모양이고. 아무래도 장인회사니까 다니기 좀 그랬겠지. 웃겨 정말. 돈 많은 와이프 덕에 팔자 고쳤다고 자기한테 그 자랑을 하더니 지복을 지가 찼네. 그래서 당신한테 뭐라 그랬는데? 설마 돈 빌려달래? 맞구나. 어머, 진짜 양심도 없어. 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돈 빌려달란 소리를 해? 그래서 빌려준다 그랬어? 아니, 나한테 돈이 어딨어. 집 사느라 영혼까지 탈탈 털었는데. 난 없으니까 형한테 부탁해보라 그랬지. 근데 이미 형한테 말했다가 거절당했던 모양이더라고. 몇 번 돈 얘기했더니 형도 형수도 이젠 지 전화를 안 받는다네. 그런 사람들인 거 몰랐대? 쌤통이다. 암튼 당신 앞으로도 절대 돈 빌려줄 생각하면 안 돼. 그랬다간 봐. 당장 나랑 이혼이야. 그날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심 걱정이 됐어요. 돈 없다는 남편의 말에 시동생이 순순히 포기할 위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막내라서 그런가 형들한테 들러붙고 뜯어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주말에 시아버지가 가게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동생까지 함께요. 주말이라서 남편과 함께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님과 시동생이 제가 있는 걸 보고는 살짝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딱 보니 저 없는 시간에 찾아와 남편한테 돈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걸 알고도 제가 자리를 비켜줄 리 없죠. 그러자 시동생이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며 제 남편을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세요. 의자도 있고 커피도 있는데 굳이 돈 버리고 다른 가게 가서 차 마실 일 있어요? 왜? 내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되는 일일 테니까. 애미야, 못 본 사이 너 아주 맹랑해졌다. 어디 남자들 일에 끼어들어? 아버님, 오늘 여기 오신 이유 돈 얘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제가 틀렸나요? 저희 집 돈은 이랑 제가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요. 뭐 돈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라면 제가 자리 피해드릴게요. 도련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시동생은 한숨을 푹 쉬더니 돈 얘기하러 온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버님이 대뜸 끼어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듣자 하니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다면서. 그래서 말인데 니들 아파트를 담보로 1억만 빌려다오. 이 녀석이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고 나와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잖니. 1억이면 이런 가게 하나쯤은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니들이 힘 좀 보태라. 아버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저희들 힘들 때는 도움은커녕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따돌리셨잖아요. 저요, 귀머거리 아니에요. 그간 못 듣고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저희만 빼고 아주버님네랑 도련님네랑만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골프도 치러 다니셨던 거 다 기억한다고요. 좋을 땐 우리만 빼고 사시다가 힘들어지니까 저희한테 아버님 막내 아들 떠넘기시면 곤란하죠. 그 사업자금 아버님이 대주세요. 아니면 잘난 큰아들한테 해주라고 하시든가요. 왜 자식 취급도 안 하던 제 남편한테 와서 이러세요? 내가 해줄만 하면 해줬겠지. 당장 우리 집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대출 받아줄 돈이 없어. 내 퇴직금이야. 네 시어머니랑 내가 먹고 살 돈인데 그걸 빼줄 수도 없고. 오죽하면 내가 니들한테 왔겠냐. 둘째, 네가 서운했던 건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까 이번 일은 니들이 좀 도와주도록 해. 정 불안하면 내가 경기도에 있는 땅 니들 앞으로 해주마. 아버님, 그 땅은 팔아도 돈도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계시는 거면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 하시는 건 너무하죠. 아무튼 저희는 대출이고 뭐고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장사해야 해요. 저는 아버님과 시동생 등을 떠밀어 가게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곤 일부러 쾅쾅 소리를 내가며 가게 정리를 해댔죠. 한참 밖에서 서성이던 아버님과 시동생은 굳은 인상으로 눈길 한번 안 주는 저를 훔쳐보다가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황금빛 용이 여의주를 물고 아버님 경기도 땅으로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입에 물고 있던 시뻘건 여의주를 땅속에 파묻더라고요. 그러자 그 땅이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해버리지 뭐예요. 꿈에서 깬 저는 너무도 생생한 그 꿈 때문에 다시 잠들 수가 없었어요. 왠지 그 땅을 제 손에 넣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버님 땅에서 금화를 캐는 꿈이었다나요? 부부가 같은 날 비슷한 꿈을 꾼 것부터가 신기한데 그게 하필 아버님 땅에 관한 거였다는 게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님께 땅을 받고 은행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이 시동생이 하던 가게가 망해서 대출금 중 4천만 원을 저희가 대신 갚게 되었죠. 꿈 때문에 돈만 손해봤다 생각했는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님한테 받은 땅 주변이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개발이 된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아버님 땅 근처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5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직 한참 더 오를 거라면서 팔지 말고 몇 년 더 묵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부부는 땅을 팔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 봄, 그 사이 땅값은 무려 10배가 올라서 50억가량이 되었지 뭐예요. 4천만 원 대출금 갚아주고 50억을 번 셈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불이 나게 저희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버님은 당장 땅을 돌려달라고 생떼를 쓰셨고 아주버님과 시동생은 삼형제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어머님은 마침 저를 땅도둑처럼 몰아세우셨고요.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들 이러세요? 왜 남의 땅에 그렇게들 관심이 많으시냐고요? 저요, 이 땅 아버님한테 사기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도련님 가게 차리는데 저희 집 담보로 1억 대출해준 대가로 받은 거라고요. 대출만 받아줬나요? 도련님이 안 갚은 4천만 원도 우리가 대신 갚았어요. 그 당시 땅값이 1,000만 원도 안 됐던 거 아버님도 기억하시죠? 그러니 제가 3천만 원이나 손해보고 받은 땅이 10배가 되든 100배가 되든 내 땅이라는 거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침 흘리지 말고 다들 돌아가세요. 아니 형수님, 가족끼리 정말 이럴 거예요.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동생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어요.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냐? 나랑 이 사람 지금까지 당신들 앞에서 가족 대접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거지 새끼 취급은 받았어도. 그래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다 오네. 당신들이 우리 집에 돈 구걸하러 오는 날 말이야. 형,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를 거지 취급했다고 그래. 가족이니까 편해서 좀 실수를 했던 거지. 난 정말 나쁜 뜻은 없었어. 실수요? 어머. 도련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게 어떻게 실수예요? 당신들이 언제 우리 부부를 가족 대접이나 해줬어요? 그래놓곤 이제 와서 땅값 올랐다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선 부모 형제 타령들을 해요? 우리가 돈 없을 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양심이 없나 몰라. 저요, 남한테 받은 건 확실히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들한테는 좋은 걸 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네요. 가난하다고 멸시와 조롱받은 거밖엔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험한 꼴 당하기 싫으시면 조용히 돌아가세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가족이니 뭐니 되도 않는 소리 짓거리면 나 그땐 정말 머리에 꼭 꼽는 수가 있어요. 미친년 칼춤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보라고요. 그동안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았던 서름을 한 번에 터뜨린 저는 시댁 식구들을 우리 집에서 내쫓았어요. 언제고 반드시 받은 대로 대갚아주겠다는 결심은 이렇게 10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실현이 되었답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땅을 팔고 받은 돈으로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점을 크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직원도 3명이나 두고 아르바이트생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남편은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커피 사업을 해보겠다고 근처에 커피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게 완공이 되면 직접 생두를 사다가 로스팅까지 해서 판매할 예정이랍니다. 가난해서 형제들한테마저 외면당하던 우리 부부는 힘든 시간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복수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끝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 버텨보세요. 그러면 그 끝에는 웃는 수가 있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